오늘은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란을 같이 읽을 텐데요. 그 란이라는 제목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단어예요. 난리가 났다. 그런 말 하죠. 난리가 났다. 그게 난리가 이제 케이오스, 그지? 혼란스럽다는 소리죠. 혼란할 때 혼은 혼 섞여 있는 거죠. 난리가 섞여 있는 게 혼란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는 분쟁이나 재회 따위로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운 상태라고 사전에 쓰여 있는데, 난이고 그다음에 리는 이별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혼란이스러워서 이별이 되고, 그죠? 그런 거죠. 혼란은 난이 그 여러 개 섞여 있는 거를 혼란이라고 그러고요. 난이라는 건 전쟁이나 병난, 병난이라고 그래요. 병난. 병은 병사할 때 병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사 때문에 난리가 난 거는 병난이라고 그래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난이란 단어가 혼란과 혼돈의 의미, 그지? 또는 반란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그건 즉 무너진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케이오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이건 틀림없이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을 말하자면 번안한 셈인데, 근데 난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 리오 왕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는지를 뚜렷하게 제목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날드 리치라는 분이 이 구로사와 아키라의 감독에 관한 영화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을 다 기준처럼 교과서처럼 하는데, 그 도날드 리치가, 그러니까 구로사와 아키라도 이제 별로 인터뷰를 하지 않는 분인데 이분하고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분한테 이제 이 리치가 물어봤대요. 맨날 어떤 게 가장 베스트 필름이냐? 그랬더니 보통은 이제 더 넥스트, 응? 그러니까 더 넥스트라고 대답을 보통 했는데, 이 란 이후에는 instead of answering the next, 그리고 next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의 대답이 simply said 란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공력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내가 지금 처음에 말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말하자면 말하자면 도입부잖아요. 도입부라서 내가 그런 설명들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내 말을 끝이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란의 줄거리를 쭉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란의 줄거리를 쭉 읽으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정국 감독이 그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세계라는 책에서 란의 줄거리를 아주 친절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거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데토라 이치몬지 영주에게는 타로 지로 사부로라는 세 아들이 있다. 나이가 들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한 그는 자기에게 아첨을 한 두 아들에게는 재산을 분배하지만 바른 말을 한 셋째 사부로는 오해를 해 내쫓는다. 사부로의 본심을 한 이웃 영주 후지마키가 그를 사위로 맞이한다. 큰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그의 성에서 생활하던 히데토라 영주는 며느리인 가에테의 농간으로 추방된다. 가에테라는 여인은 과거에 히데토라에 의해 가문과 영토를 잃은 군주의 딸로 복수를 꿈꿔왔다. 히데토라는 둘째인 지로에게 가지만 그에게도 홀대받고 광대와 함께 광야를 헤매게 된다. 결국 히데토라는 사부로 소유의 성에 머무르게 되지만 두 아들의 공격을 받아 부하들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는다. 정신 이상이 되어 광야를 헤매던 그는 충신인 탄고와 광대의 도움으로 폐허가 된 성에서 은거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멸망시킨 영주의 아들이 장님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한편 둘째 지로는 권력욕으로 인해 형인 타로를 죽이고 권력을 잡는다. 그리고 형수인 가에테를 아내로 맞이한다.
가해태는 복수의 일념으로 지로의 아내 스에까지 자객을 시켜 죽이지만 나중에 그녀도 지로의 부하 구로간에 의해 살해당하고 만다. 사부로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이치몬지 영토에 들어선다. 전투 직전 사부로는 아버지를 만나지만 가해태가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되고 만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히데토라 영주는 셋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죽게 된다. 둘째 지로는 아야베 영주의 침공을 받고 죽는다. 이런 줄거리예요. 물론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스에를 아버지를 죽인 그 자객은 가해태가 보낸 사람은 가해태가 아니고 지로가 보냈죠. 그거 하나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대체로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려운 용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작 때 얘기했던 대로 좀 천천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줄거리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처음 부분에 이제 멧돼지 사냥을 하잖아요. 그 사냥에도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읽었던 이제 존 링톤이라는 사람의 Cross's Land and King Lear Towards a Conversation on Historical Responsibility라는 책에 그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요약을 하면 멧돼지를 잡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말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어제 막 겨우 정리하기 시작했던 뭔가 얘기를 약간 뭔가 이 작업을 한 달 동안 해오고 있는데 한 달이 넘게 지금 3달째 하고 있네요 저희가. 근데도 정말 작업이 안 되고 질문이 너무나도 막중해서 뭔가 도저히 정리가 참 잘 안 되네. 맞아요.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네, 멧돼지 잡는 시는 이제 사부로가 얘기하죠. 사부로가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 분의 군주분들이 오셨네요. 아야베와 후지마키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사부로를 이제 사이로 맞으려고 하시죠. 그때 이제 사부로님이 이제 두 분에게 이제 고야미가 이제 농담을 치니까 그 토끼에 대해서 농담을 치죠 고야미가. 그러니까 사부로가 고야미한테 그 토끼는 2마리가 아니었나? 우리 히데토라님이 잡으러 온 2마리 토끼가 아니었나 하면서 이전에 이제 카에데의 이전에 이제 히데토라가 이제 카에데 집안을 박살낸 것처럼 이제 후지마키와 아야베 집안도 이제 박살내려고 이제 사이로 맞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에데를 이제 첫 번째 이제 타로의 며느리로 삼았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을 이제 경계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부로도 이제 인연을 맺는 집안의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후지토라가 꾀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멧돼지 사냥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폭력성, 어떻게 보면 후지토라가 뭔가 잡는 그 폭력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뭔가 어쩌면 그 멧돼지라는 게 사부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멧돼지라는 게 히데토라 그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히데토라 그 자신이 잡았지만 뭔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처음부터 담겨 있어서 일단 사부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너무나도 읽기가 어려웠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부로 개인의 얘기나 아니면은 저도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얘기가 어려워서 인용을 못 하겠는데 사부로 개인이나 아니면 후지마키 개인 아니면 아야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 가족 집단 자체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부로의 의미도 담고 있고 후지토라의 의미도 담고 있고 그 옆에 가문들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멧돼지 신 하나 자체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왜 처음부터 이 영화가 압박감이 있느냐?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압박감이 엄청나요. 맞아. 압박감이 엄청난데 그 리오왕에서는 압박감이 그렇게 안 심했어요. 첫 장면이 좀 약간 재밌단 말이죠. 맞아요. 첫 장면 리오왕 첫 장면은 재밌어요. 아버지가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지? 맞아요. 이 공연도 보면 대부분 다 가볍게 얘기해요. 이왕이 심각하게 심각하게 나 죽을 때가 됐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만이 넘쳐서 그러니까 오만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오만한 게 리오왕의 특징이에요. 사실 또 내 맘대로 될 것 같은 요새 근대 아버지들 이번에 무너져버린 가부장제도의 아버지들 특징이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리오왕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르네상스,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섹스피어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가부장 제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부장 제도의 그 정서를, 생각을, 마음을. 네. 그러니까 리오왕의 아버지 모습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아버지의 모델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버지의 근대 시대의 아버지의 모델들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식들, 딸이나 아들들 키워서 보내면 자기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주죠, 잘. 그죠? 지금 뭐 다르냐고, 요새. 그지? 요새 뭐 다르냐고. 그러니까 리오왕의 후배들이에요. 지금 가부장제의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대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리오왕의 전통을 우리 이어받고 있으니까요. 그지? 네. 그런데 이 구로사 아키라라는요, 그 비슷한 틀을 갖고 있는데 뭔가 전혀 왕창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그냥 그렇게만 그런 해석의 레벨이 있죠. 그런 하나의 레벨을 넘어서는 레벨이 더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조금 전에 임정식 위원이 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가족이나 집단의 차원에서의 의미도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해석이 어렵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걸 갖다가 좀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나도 여러 번 생각하다가 어저께서야 도입부가 좀 이해가 됐는데 이 도입부의 주인공은요 어쩌면 이 영화의 주인공일지 모르는데 이 란이라고 말하는 난 혼란스러운 란이라고 말하는 거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시간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간 같아요. 시간의 압박에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역사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나이듦이라고요. 맞죠. 인간 삶의 모든 이야기의 원인은 모든 삶의 이야기의 원인은
누구나 다 시간에 종속돼 있다는 거예요. 음, 멧돼지 사냥을 하는 첫 장면이요. 그 긴장감이 있고 풀샷이죠. 긴장감으로 진짜로 말들이 뛰어다니고 그죠? 움직임이 되게 네. 심하게 나타나요. 사냥 시퀀스가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끝난 다음에는 갑자기 딱 서서 파티 시퀀스가 나오는데 둘이 앉아서 뭐 동양식 파티를 하는 거죠. 아주 정적인 모습이죠. 한쪽에 2명, 한쪽에 3명 하고, 근데 왕이 가운데 앉고 완전히 마른 목골 아니지. 그죠. 그런 딱 뭐랄까 기하학적 자세로 딱 앉아 있어요. 그죠? 거기서 광대가 좀 왔다 갔다 움직임으로써 그죠. 이 사람들은 안 죽었다. 이 사람들은 동상이 아니다. 상징이 아니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건 오로지 광대예요. 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여있는 천막도 네모고, 사람들 모이도 거의 네 모형이에요. 그치? 그리고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있죠. 움직이는 것도 술도 겨우 한 잔씩 마시고, 뭐가 그렇게 압박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대사도 그래요. 대사도 왕이요. 왕이 계속 퉁명스러워요. 히데토라가.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결국 인상에 남는 주제는 왕이 나는 멧돼지 고기를 얘기하니까 누가 옆에서 큰 아들이 아부한다고 멧돼지 고기 얘기하니까 늙어서 맛없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가 졸아버리죠. 그 파티 장소에서.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부로가 피곤하신 것 같다고 아버지한테 그늘을 해드린단 말이죠. 맞아요. 시간에 억압받고 있음. 음, 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어떤 권력자이든 그 권력의 전부일 텐데, 그지? 그 공동체의 권력의 전부 최정상부인데, 그 정상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의 압박 속에, 시간의 억압 속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의 억압 속에서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느낌. 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장면이 완전히 리어왕하고 달라요. 리어왕이 굉장히 오만하다면 이 사람은 오만할 뭐라 그럴까? 오만할 근거가 없어요. 시간에 찌들려 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히데토라도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라서 둘이 와서 혼인을 신청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2명이 나와서, 다른 영주 2명이 나와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력의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막에서 잠자고 깬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 옛날에 꿈속에서 나 무시무시한 무서운 악몽 꿨어.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리고 뭐 들판에서 혼자 있어. 혈연단신, 그 꿈도 그런 꿈이고, 그 다음에 자기 고백할 때도 옛날에 나 작은 성에 태어나고 혼자 살다가, 그지? 겨우겨우 집 마련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한 스토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왕국을 마련한 얘기인데 무시무시한 왕이 이나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내 집 마련 스토리야? 그치? 왕이 악몽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나 혼자서 헤비다가 보니까 들판에 혼자 있었어. 소름 끼쳤어. 너무 무서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꿈 얘기도. 그러더니 그거 조금 지나더니 하는 소리가 뭐 나 잘 살아서 뭐 지금 이 17살에 혼자서 작은 성에서 태어나서 싸우다가 지금 70살이 70살이 됐는데 이제 내가 이게 성취했어.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오만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들려. 맞아요. 오만하고는 전혀 오만하고 정반대. 겸손도 아니야 근데 그죠? 맞아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겸손하면 그 다음에 그런 행동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리어왕 같은 오만함이 속에 있어요. 근데 감히 그 오만함을 뱉지도 못한다는 거지, 말로. 응? 리어왕하고 같은 같은 스토리예요. 그치? 네. 같은 착각을 해요. 가부장의 오만한 착각을 하는데, 구로사와 아키라는 그 오만함을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오만해 보이, 시간의 압박, 그치? 영원의 압박, 그렇지? 아래에서 삶은 일장춘몽이라는 단어 있죠. 일장춘몽. 네. 한여름밤의 꿈. 삶은 하나의 긴 꿈일 뿐이다. 응? 그런 식의 그 얘기를 처음부터 깔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팍 나왔으니까요. 오만한 얘기도 있지만 그 오만함 자체가 허무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영화가 그래서 어려워요. 뭔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스토리의 다음에 그 섹스피어는 심플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맞아요. 노망난 노인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요약이 되는데 이 히데토라 얘기는 노망난 노인네로 끝나기가 좀 곤란할 지경으로 뭔가 우리를 관여시키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관객조차 너는 뭐 다를 거 있어 하고 널 끌어들이는 그 끌어들인 요소가 여기 그 영원 시간 그죠? 삶은 일장춘몽이 아닌가 그럼 나도 뭐 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뭔가 그에 대해서 고로사 아키라가 한 말이 있어요. 인터뷰 속에서 이제 셰익스피어와 이제 셰익스피어의 리어왕과 본인의 란을 비교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인물들에게 아무런 과거도 주지 않은 것이 언제나 리어왕에 관해 불편하게 만들어왔다. 그들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들의 현재의 딜레마의 고통 속으로 직접 던져진다. 이제 리어왕의 고통이죠. 그런 거에 그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하고는 결코 리어의 왕권을 던져버리는 연약한 시도에 대한 딸들의 잔인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권력이 평생 동안의 이혈에 굶주린 야만적인 것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어 그는 미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악을 직면하고서만이 그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덕을 향해 분투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패스트를 줬다고 하거든요. 리어왕. 그 히데토라의 란에게 이제 리어왕과는 달리 no past. 가 다른 점이다. 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패스트를 줬다.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근데 그 패스트는 잘못된 패스트죠. 잘못된 패스트인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히데토라가 오만함을 갖고 있어도 그게 전혀 오만함을 갖고 있다는 걸 보통 관객들은 다 알죠. 그 사람이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영화 자체의 분위기는 너무나 엄격해서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뭔가 히데토라가 어떤 사부로를 내치죠. 결국에는 처음에 내친다는 걸 보고 우리는 모두가 그거를 보고 잘못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역사 속에 어떤 시간 속의 압박 속에 잠들어 있는 어떤 커다란 문제를 뭔가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패스트 자체를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 모든 잘못이 눈에 안 밟히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영화를 보는 것 같고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저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 하나의 인용문을 더 읽고 싶은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뭔가 사부로가 지적한 것은 맨 처음에 이제 우리는 난세의 자식들입니다. 당신도 난세의 자식이죠. 당신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도 자비도 없이 연민도 없이 살아온 당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저는 그 히데토라
자신의 개인의 잘못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큰 흐름의 한 줄기를 뜯어와서 우리가 사실 저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이제 히데토라와 거기 있는 지로, 타로 그리고 후지마키, 아야베 거기에 모두가 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모두가 그 역사의 잘못된 그 패스트의 그 잘못된 그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사보로가 지적을 한 거죠.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가 너무 커서 다들 무시하려고 어떻게든 했었는데 사보로가 그걸 딱 꺼내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지적을 한 거죠. 지금 한 얘기도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부로의 대사를 내가 좀 길지만 다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시준 교수의 구로사와 아키라의 란, 고전에서 영화로의 쾌적에 이 긴 사부로와 히데토라의 논란 장면을 길게 인용하고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랑 좀 달라요. 사부로, 그럼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앙무참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의리도 정도 벗어 내팽개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요. 히데토라, 그런 건 다 알고 있다. 사부로, 그러시겠지요. 아버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모르시는 분이지요. 인정이나 용서를 모르고 살아오신 분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도 그 말세 난세의 자식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정에 의지하여 노후의 안락을 꿈꾸고 계시니 이 사부로, 그런 아버지가 미치셨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노망이 드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히데토라, 자 알겠다. 그럼 너는 사전에 따라 이 히데토라를 아비로 보지 않고 배신할 셈이냐? 사부로, 참으로 어리석으시군요. 배신하겠다고 선언하고 배신하는 자는 없습니다. 히데토라, 그럼 다로와 지로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는 이야기냐? 지로, 사부로는 큰형이 가독을 잇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로군. 다로, 사부로, 그것이 불만이어서 아까부터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이로구나. 아무리 동생이라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사부로, 아버지, 새 화살의 교훈도 벌써 이 지경입니다. 이래서는 조만간 삼형제 간에 피 흘리는 전투가 될 것입니다. 얘기가 끝났어요. 영화의 이야기가. 맞아요. 영화의 스토리 다 끝났다니까. 맞아요. 영화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는 이미 사부로가 다 읊었어.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니까. 뒤에는요, 영화의 스토리가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하고요, 누구야, 코딜리아. 사부로가 리오왕에 가면 코딜리아가 되죠. 셋째 딸. 그죠. 코딜리아는 굳이 말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말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리왕이 뭐라 하냐면 말할 게 없으면 받을 것도 없을 거다고 말을 해요. 그게 그 코딜리아의 대사예요. 코딜리아는 말 안 해, 별로. 코딜리아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리오왕 얘기는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약간. 그지? 맞아요. 그리고 그 해석은 누가 하냐면 관객이 해야 돼요. 관객이 코딜리아에게 공감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감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 비워준 거지. 거리를 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공감하고 센치멘탈하게, 아우 코딜리아 참 안타까워. 그 영화 보면요, 코딜리아 굉장히 가련하고 평순 가련한 여자들이 코딜리아를 연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니까 남편이 싸우러 와서 아버지 그러다 죽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코델리아는. 근데 뭔가 라는 다르죠. 나는 지금 사브로는요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응? 이야기의 줄거리 다 알고 너의 운명, 아버지의 운명도 다 예언하고 자신의 운명까지 예언하고 형제들의 운명까지 얘기하고 이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당한다. 맞아요. 알면서 당한다. 히데토라도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도 알면서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알면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도 다 같이 알면서 당하니까 모두가 다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그게 뭐예요? 알면서 당하는 게 운명이라고. 예. 우리는 죽을 걸 알면서 죽어요. 생로병사. 불교적이죠.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거 다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기의 그 왕자리를 버리고 나온 거예요. 알면서 당하는 이 운명, 이 삶의 운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부로 히데토라는 아는데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지? 그죠. 사부로하고 히데토라의 차이는 딱 한 거예요. 히데토라도 알고 사부로도 아는데 히데토라는 머리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사부로는 진짜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난 이 사부로를 후지마키가, 그치? 영주가, 얘는 쫓겨났으니까 영주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사회로 데려가잖아요. 그 지혜로 산 거죠. 지혜가 지창금이 된 거예요. 그런 대단한 지혜가 사부로한테는 있는데, 이 코딜리한테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순수한 사랑의 마음. 전혀 다른 거죠. 그죠?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을 프랑스 왕이 좋아했던 거고, 이 사부로하고 히데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되게 틀만 갖다 댄 거지, 그지? 번역 아니라 번연답게 틀만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부로를 만들려면 이 과거의 역사가 뚜렷해야 지혜의 사부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사랑의 코딜리아가 지혜의 사부로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부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 지혜의 사부로의 그 지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거를 알려면 리오왕의 과거, 히데토라의 과거, 리오왕과 달리 히데토라의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얽혀져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꼭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리오왕 영화를 대부분은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영화들을 리오왕 특히 영화를 재현한 거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특히 왜 미쳤는지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져요. 모든 연극이나 그런 것들이 다 왜 미쳤는지 설명하기가 참 이해하기가 좀 거긴 원래 셰익스피어에 미쳤었으니까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로 왜 미쳤는지를 알아듣기가 참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리오왕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구로사와 아키라는 자기가 베스트라고 자기 필름이 이게 제 베스트 필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내 생각에는 사부로 같아요. 호딜리아가 무기력한 사랑의 화신이었다면 사부로는 그 다음에 별 적이 없어요. 등장인물이 없는데 꼭 저거 있죠. 그 지혜의 인물이 맨 처음에 말해주는 거 있죠. 네.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그 다음에 사부로는 사라지거든요. 이 영화 장면에서. 맞아요. 영화상에서. 원래 코빌리아는 영화상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바탕에 깔려있는 것, 리오왕의 바탕에 깔려있는 건 사랑이죠. 네.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필리얼 러브, 가족 간의 사랑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그런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라면, 이 란의 사부로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 올바른 지혜, 적절한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사부로를 죽여야만, 네, 사부로를 내쫓아야만 했을까? 히트러가 왜 사부로는 마지막에 죽어야만 했을까? 아니 뭐 여기까지는 안 나가도 그런 질문들이 자체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히트러도 다 아는데 사부로가 맞다는 걸 알 텐데 왜 사부로를 내쫓아야만 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모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란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역사. 이은지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요 얘기 답하고 이은지 의원이 얘기를 하도록. 왜냐면 우리 둘이 대담처럼 돼버렸어. 너무 열심히 임정식 의원이 질문을 해갖고 사부로의 추방과 사부로의 죽음은 내 생각에는 코딜레의 죽음과 추방과 코딜레의 죽음과 비슷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코딜리아가 예를 들면 사랑의 상징, 근대적 사랑의 상징, 근대적 사랑의 모델의 상징이라면 코딜리아는 추방되고 그 다음에 죽었지만 그 생각은 남는 거죠. 그게 모델인 거죠. 근대적인 사랑의 모델, 근대적인 가족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을 통해서 가족을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셰익스피어의 모든 극이 르네상스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영국에.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인류의 르네상스를 시작하신 분인데 거의 이탈리아에서 왔지만 보급은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됐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 로맨틱 러브의 모델이고 맥베스는 권력, 근대 권력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오셀로는 그 부부, 그지? 의 모델이고 근대적인 부부. 그 다음에 리오 왕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지? 사랑의 모델을 보여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셰익스피어 다른 곡도 마찬가지고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의 단독 힘으로 영국으로 물론 왕실의 지원을 측면 지원을 말하면 공인을 받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리오 왕은 근대적 사랑의 모델일 텐데 그 사랑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코딜리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딜리아는 거의 등장도 하지 않는데, 그지? 처음에 뭐 nothing 그러고 그냥 가고 끝이고 마지막에 father 그러고 끝이란 말이에요. 기거한 말이라고 두 단어예요. 뭐 여러 말 했지만 사실은 기억 남는 건 앞부분에 nothing 하나 하고 맨 끝에 father 하나 이란 말이죠. 그럼 이 두 마디밖에 안 한 코딜리아가 왜 이렇게 기억이 남냐면 그 사람이 모델이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모델이냐? 사브로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브로 얘기를 아까 길게 읽었어요. 사브로를 그냥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셋째 아들 등장인물. 근데 그게 아니라 코딜리아처럼 구로사와 아키라도 뭔진 모르지만 그건 좀 일단 나 길게 이게 결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막 아무 얘기도 안 한 다음에 막 결론을 낼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갔으니까 못하겠지만 하여튼 지혜의 상징, 탈근대 시대 지혜의 상징. 으로 모델로 사브로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사브로가 코딜리아 같이 그거야 할 수 없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코딜리아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지만 사실은 사브로의 행동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혜 차원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현주 의원이 차례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 인용부터 하고 싶어요. 강석주 교수의 리어왕 영상화와 아키라 구로사와 란 거기 논문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 도널드 리치에가 이 논문에 재인용된 건데 이제 구로사와는 란을 카케무샤와 비교하면서 카게무샤는 한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건의 연속이라면 란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간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얘기는 아까 교수님이 그 시간 주인공이 시간인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얘기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해석이 안 된다는 차원 우리가 내가 진짜 하늘에서 본 그런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입장이 아니라 이 영성과 영혼의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영화를 분석할 때부터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할 때 그거의 힌트가 이제 이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난세인데 그 난세가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어지러운 거냐.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이 유튜브에서 배웠던 그 틀이 이제 리노베이션과 리포메이션과 레볼루션의 틀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말하는 난세가 난이 내용의 수정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오류라서 금방 바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리노베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 영화가 영화로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리포메이션 틀의 변화였다면 이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이 틀에 맞춰서 우리가 변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근데 아까 그 구로사와 아키라가 인터뷰한 내용처럼 이제 개인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본 사건의 연속을 카게무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영화를 그렇게 개인의 사건의 연속으로 보면 끝없이 시간을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운명을 끄달리다 그냥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허무주의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의 틀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레볼루션의 틀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틀은 우리가 상상력으로 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목표까지 다가갈 수 있다는 그래서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닐 혼란일 것이다. 이 정도의 혼란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분석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사부로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사부로가 물론 이 영화에서 볼 때 굉장히 올차의 모델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부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저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따라다니면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표준적인 모델처럼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은 히데토라라는 것이 왜 그런 히데토라가 그 주인공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부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히데토라가 저는 이 사람이 그 난세의 영웅이지만 난세의 영웅이잖아요. 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이 50년 동안 지지 않고 싸워서 물론 그 커다란 1, 2, 3번의 성이 생길 만큼 영토를 확장한 대단한 영웅인데 근데 이제 그 히데토라보다 이 아들 사부로의 그 지혜가 훨씬 뛰어나 보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이잖아요. 이 자기가 히데토라가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나는 이제 물론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사부로일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심어진단 말이죠 관객한테.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영웅이 될 사부로의 얘기가 아니라 왜 히데토라의 얘기를 하냐 이거인데 저는 그 관점에서 이제 히데토라는 그 난세의 시초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사부로는 좀 완성된 난세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돼갈 때 나오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이 난세가 이제 제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간들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육체와 정신의 관점에서 나의 자아의 성장과 나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살아왔던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 내 죽음과 직면해서 내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혼이 되던가 아니면 허무주의로 끝나던가 이런 진짜 절벽 끝에 와 있는 이 간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제 보여주고 시작하는 인물은 사실 히데토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히데토라 자신이 직접 막 거기에 대해서 잘 해보겠다, 극복하겠다 의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계속 히데토라가 그런 상황, 너가 죽음과 직면하지 않고는 못 버틸 거야 라는 거를 시간이 계속 밀어서 인물 뭐 스에나 그 츠루마루랑 마주치는 등 여러 장면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 이제 저희가 맨날 얘기한 난경의 상황이 계속 닥쳐오는 거죠, 히데토라한테는. 그럼 사부로는 아직 그 지경 죽음의 맞닿아 있기는 아직 많이 젊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책임도 지워지는 아주 똑똑한 인물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히데토라한테 집중해서 이런 영성에 대해서 진짜로 공부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끝이, 사부로의 끝도 좀 염려가 될 정도로 좀 이 난이라는 게, 난세라는 게 진짜 심각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거 지금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내가 아까 사부로를 얘기를 하면서 코딜리아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 사람의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약해 보여요. 사부로가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리고 사실은 코딜리아처럼요, 마지막 장면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요 사부로가 분명히 무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요 코딜리아처럼 죽어요. 맞아요. 아버지,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당하는 거죠. 물론 화살에 의해서 당했으니까, 암살을 당했으니까 그냥 죽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코딜리아나 사부로는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은지 의원 말씀대로 주인공이 될 수도 없어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지 행동으로, 몸으로 살아내진 못했단 말이죠. 자기 삶을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냐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히데토라처럼 잘할지는 의심스럽고, 그 의심스럽다는 사실은 이 집안이 결국은 아야베한테 점령당하는, 옆에 있던 더 작았던 그 권력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점령당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사부로의 그 이상이 말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실천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좀 허무하죠.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올바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쓰러진다면 너무 허무한데, 그 허무함이 왜 어디서 나올까? 근데 허무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웃기는 점은, 허무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는 아닌 것 같다고요. 맞아요. 허무한데도 불구하고 허무주의도 아닌 것 같다는 내 말은 뭐냐면, 허무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허무에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게 한다니까. 그래, 세상 다 허무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뭐 모르겠어, 뭐 제기랄 인생, 이렇게 말하지는 않게 한단 말이죠. 거꾸로 그걸 보면서 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뭔가 모르게. 그게 이 영화의 비밀 같아요. 이 구로사와 아키라의 힘 같아요. 구로사와 아키라가 왜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이은지 의원이 인용한 강석주 교수의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구절에 어느 정도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동양인의 신은 하늘 사상이었어요.
우리한테는 하늘 사상이 있어요. 하늘이 우리를,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니라 임금님도 하늘이, 그지? 점지하신 분, 그지? 하늘 사상이 있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조선 말기에, 일제 초기쯤, 조선 말기 그때쯤 돼서 1910년 그 부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요,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신부들이 뭐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신부들이 열심히 했어요. 목숨 바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에서 성인을 무지만이 100몇십 명을 임명했다니까. 칼릭 성지가 지금 요새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보면 신부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괜찮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도 유영모라는 그 사상가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설명하기 길어요. 그래서 생략하는데, 하여튼 유영모를 비롯해서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어린 사람들인데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늘 사상을 만들어요. 동학도 그렇잖아요. 동학도. 그러니까 동양에 하늘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절망의 제스처를 취할 때 하늘을 보고 호소하듯이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이게요, 최근에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거기서 히로야마 주인공이, 나는 가장 멋있는 장면이 그 사람이 하늘을 보는 장면이라, 마지막 장면도 하늘을 보는 장면이죠. 차창으로 맞아요. 하늘을 보는 장면이에요. 그거 무지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깨침의 장면이거든요. 선적 깨침의 장면. 하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리오왕 같은 경우도 물론 세상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데, 이 하늘이요, 하늘이 굉장히 아까 얘기한 그 시간하고 비교해서 하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영화에서 어디가 있냐면 교암이가 절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를 내가 하나 또 읽어드릴 텐데, 이시준 교수 구로사와 아키라 이거 한번 인용했었죠. 지난번에 아까 한 인용도 네. 거기서 나왔죠. 네. 이시준 교수의 그 인용인데, 교암이 읽어볼게요. 교암이가 이제 자기 왕이 죽으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 허무주의의 고백을 해요. 신도 부처도 없단 말인가. 제길 신과 부처는 변덕이 심한 어린애다. 천상에서 심심풀이로 벌레 잡듯 사람을 죽이고 조화들 하네. A. 인간이 울부짖는 게 재미있느냐. 그러니까 탄고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 닥쳐라. 신부를 모독치 마라. 울고 있는 것은 신과 부처님이다. 어느 시대든 반복되는 이 인간의 악행, 서로 죽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신이나 부처님도 구원해 주실 방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들으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상이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조금 이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게 아니고 이 탄고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럴까? 둘이 그 한 사람은 히데토라 왕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애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사랑하던 강아지를 데려가다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 비탄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탄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있는 거예요. 코아미한테는, 광대한테는. 그 거기 친구였잖아, 둘이. 그치? 맞아. 어쩌면 자기가 형처럼 놀고 그랬잖아. 그 얼마나, 그치? 브로맨스가 소위 있었어요. 어떤 교수는, 홍승현이라는 교수는 호모섹슈얼 오버톤이 있다고. 동성애적인 어떤 어조가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둘이 그렇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온 사람이 당연히, 그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 단거가 바로 반박을 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넌 매정하게 어떻게 그렇게 슬픔을 그 비탄하고 애도할 시간도 안 주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요. 하늘이 직접 등장해요. 하늘이 내가 아까 시간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하늘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5번이나 등장해요. 하늘이.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요. 네. 사부라가 쫓겨날 때 갑자기 21번 26초인데 그때 그 순간에 구름 낀 하늘이 딱 나타나요. 화면을 딱 가리고 사부라가 쫓겨날 때 결정적인 장면이죠. 여러 번 나타나요. 여러 번 나타나요. 5번 나타나요. 근데 하늘이 무심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 집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사륙전이 벌어질 순간이란 말이죠. 그죠? 인간의 무의미한 투쟁으로 인해서 인간이 벌레처럼 한없이 많이 죽어가겠구나. 라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요. 6번 나타나요. 두 번째는 그 두 아들한테 쫓겨날 때 왕이 그 두 아들한테 쫓겨나요. 쫓겨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제3의 성에 공격당할 때 근데 혼자 싸우다가 후퇴할 때 완전히 진 거죠. 그때 똑같이 구름 낀 하늘이 나타나요. 응? 하늘, 내려다보는 하늘, 자연 아래서의 무의미한 투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여자들이 활복을 해요. 응? 그러고 나서 또 나타나요. 그 하늘이. 그러니까 그때 2번 나타나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 하늘이.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 죽냐고.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금방 나타나요. 그 거의 1, 2분 사이에 2번 구름이 나타나요. 구름 낀 하늘이. 종도 치면서 나타나요. 응? 종소리도 나면서. 그러니까 아주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제 나타나냐면 광대가 말하자면 자살 시도하는 장면이 있죠. 리여왕에도 있잖아요. 자살 시도하는데 광대가 너 가서 똑같은 그런 대사를 써요. 뭐 죽어버리라고. 차라리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왕한테 그래요. 말로. 근데 왕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러는 거죠. 맞아. 근데 갑자기 왕이 없어져요. 그게 뛰어내다고 생각하는 거죠. 광대가 뭐겠어. 하늘이 무너지겠죠 이제.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장면이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그 왕을 만나기 직전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사부라고 왕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이 장면이 끊어지고 스토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 있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스토리였어요. 거꾸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딱 그렇게 내가 말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 인간의 스토리가 아닌 자리, 인간의 스토리가 아닌 자리에 나타나는 그 6번에 걸친 그 하늘의 그 하늘 시퀀스, 그치? 그 구름 장면, 구름 씬이요. 그 구름 낀 하늘 씬. 그게 이 탕고가 말한 울고 있는 거는 신과 부처님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신이나 부처님도 구원해 주실 방도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영화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탕고가 그렇게 말할 때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하늘이 나타날 때 약간 스토리가 멈추고 좀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근데 그 질문도 참 울고 있는 것은 신부다. 신과 부처님이 그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 우리 인간 세상이 서로 죽이는 거를 그런 악함을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 두는 거라고.
질문 자체도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욥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주로 그 생각이 바로 났는데 욥이 고난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약간 고난을 받고 이제 고난의 끝에 온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뭐 토기장이가 뭐 이런 좀 권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질문이긴 하죠. 이 안에 나타나는 신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에 추르바루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 족보에서도 나타나듯이 권위적인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오히려 또 그거를 지켜보는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비참하잖아요. 아주 추르바루가 절벽에 서 있고, 그리고 사부로를 실은 장례 행렬이 앞에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한 시퀀스에 다 담기잖아요. 두 가지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추르와 스의 스토리가 있고 이제 아래 이제 사부로와 히데토라의 스토리가 있고 또 나머지 또 하나의 스토리는 이제 타로와 지로와 카에데의 스토리죠. 카에데와 타로와 지로의 스토리는 안 나오고 그 마지막 그 절제정명의 절명에서는 이제 스웨와 츠르레마루의 장면하고 사부로와 히데토라의 장면만 나오는데 장례행렬과 이제 절벽에서 이제 동사가 이제 길을 찾는 장면이죠. 뭔가 그 두 줄기가 아무래도 뭐 세 줄기라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두 줄기의 스토리가 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르마루 저도 천천히 너무 뭔가 계속 얘기 더 하는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도 없고 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뭐 세상을 읽었던 또는 예술 작품을 읽었던 어떤 읽는 방식이 있죠. 그 읽는 방식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얘기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래, 좋아요. 야, 그래서 의견을 합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부로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혜에도 저는 나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혜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 첫 번째 지혜를 놓고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지혜는 이제 사부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부로의 지혜가 소유의 세계관에서 쓸모 있는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그걸 먹고 사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갈등을 항상 중재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게 어찌 보면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 당연한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 사부로가 특히 물론 그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막 최고의 사윗감처럼 그 후지마키 가주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윗감처럼 또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데 이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묘사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더 기대감이 많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이런 그 사부로의 그 지혜가 특히 이 빛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소유의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부로의 캐릭터가 그 리어 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인용을 해보자면 이 소유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거 장면을 인용해보자면 이제 이시준 교수 그의 논문이 똑같은 논문인데 그 리어 왕의 내용에서 리어가 언니들보다 더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 넌 어떤 말을 하겠느냐 말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더 비옥한 땅을 소유하려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코딜리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폐하. 그래서 리어 왕이 없어? 그랬더니 코딜리어가 없습니다. 리어 왕이 말할 게 없으면 받을 것도 없을 거다. 다시 말하거라.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셨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시준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 외양과 실제 괴리라는 주제를 언급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를 하고 사는 이상 근데 우리의 내면은 사실 보이지가 않잖아요. 소유하는 물건들은 있지만 근데 이런 그 소유의 세계에서는 항상 존재의 세계에서는 겉과 속이 다를 거를 의심하는 그 의심의 문제가 항상 껴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고 진짜 진실이 뭔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지혜는 정말 그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부정적이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부로는 최고의 사윗감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사위로서도 이제 거기 진짜 사위로서 그 성에 후지마키 가주의 성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도 이제 그 후지마키 가주가 군사를 끌고 내려온다면 그때도 이제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나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곤란하군 지원군을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나 부탁했는데 라고 대사를 하지만 별로 그렇게 절박한 얼굴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자신은 그래서 후지마키 성주가 너무 서둘렀다 이런 말을 하는데 둘이 그렇게 약간 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부로는 이 소유를 어떻게 심지어 이 시대는 이때는 그 난세 이제 일본의 16세기 그거를 뭐라고 하지 전국시대. 전국시대의 배경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여기가 어디지? 또 이시준 교수의 그 논문에서 같은 논문에서 이제 시대극이 정말 재밌는 점은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의로 대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도쿠가와 시대의 자신의 가문의 안전을 위해 만든 것으로 전국 시대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 죽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라서 히데요시 같은 자가 나올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주인한테 충실하는 이런 게 없었던 시대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또 무법지대 세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를 어찌 보면 좀 더 무력으로 이겨내고 물론 지략도 있었겠지만 그 뛰어난 무력의 실력으로 이겨서 50년 동안 성의 성주로 이어왔던 그 실력이 이제 그 히데토라에게 있었던 것이고 근데 거기서 그 히데토라가 그 무력으로 이 성을 보호하고 버틸 동안 이제 사부로는 조금 더 이제 막내인 혜택을 봤던 것 같아요. 첫째, 둘째가 살았던 시대보다 그 10년, 20년의 차이가 이제 한 10년 정도일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사부로에게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쓸 지혜를 기를 시간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 혜택을 본 사부로는 지루와 타로의 질투를 충분히 받을 만큼 이 오름의 모델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오름과 그름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유의 세계관에서의 지혜는 사부로에게 있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두 번째 지혜로는 이제 츠루마루 얘기를 나중에 하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소유가 나오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무소유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츠루마루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죠? 예. 그거 참 고맙습니다. 내가 그 두 번째 무소유, 그러니까 불교적 무소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법정 스님의 그 유명한 책에 무소유란 책이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그러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그 구별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럼 앞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사부로의 조금 전에 지혜, 그 지혜가 그 기존의 지혜, 보통 사람들의 지혜하고 다른 면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외양과 실체, 일루전하고 환상과하고 현실, 제대로 현실을 보는 것하고 환각을 보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 사부로의 강점은요, 그 코딜리아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맨날 주장하는 다정함이에요. 사부로가요, 왜 후지마키가 사위로 쫓겨난 사부로를 데려갔을까요? 아버지가 조는데 나무가지를 갖다가 그늘을 만들어 드려요. 피곤하신다고 변명을 하면서, 대신 변명하면서 나무가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사부로가 아버지한테 대들 때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저게 반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러니까 다정함이 코딜리아도 마찬가지죠. 그치? 코딜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인용한 거 있잖아요. 전국시대가 써먹기 좋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죠. 맞아요. 그 감독한테 후배니까 후배한테 선배가 도와준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도 엄청난 사람인데 그 엄청난 사람한테 충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이 사람은. 맞아요. 레벨이 얼마나 대단해. 우리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영화를 막 존경하면서 보는데 그 대단한 감독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뭐냐 이거지. 틀. 그 전국시대 미야자키가 말한 그 시대를 갖고 쓰면 좋아. 그게 이제 좋은 틀이 돼. 그지? 좋은 틀이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어왕이라는 그 시대극으로 리어왕을 전국시대로 옮겨놔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요한 틀이 된다는 거예요. 응? 뭔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요 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로 그걸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리어왕을 찍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시대에 영화를 찍는데 좋은 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탈근대 시대의 영화법 또는 더 나아가면 탈근대 시대의 세상을 읽는 법을 설명해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1985년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1986년도에
시내 이스트라는 곳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이거 유명한 인터뷰죠. 내가 다른 데서도 인용을 했는데, 응? 인터뷰했는데 시내 이스트의 다른 곳에서도 인용했어요. 근데 요 부분 한 부분만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직접적인 진술을 하고 이런저런 짓을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인간의 본성 자체와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꾸준히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직접 묘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본질적인 악의 악명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화들이 더 철학적으로 돼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요, 멜초아라는 분의 킹 리어 앤 란이라는 영어 논문인데, 거기에서 리어 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로사와는 어떻게 읽었냐면, He is as much his role as he is a particular person about to make a bad mistake. 그러니까 리어 왕이 아니라 히데토라는 그 특별한 사람, 어떤 특정의 인물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특정의 인물만큼이나 롤이라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particular person이 아니라 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너 잘못했어. 아이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떡해? 라는 내용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예요. 응? 사람이라고 등장을 해서 나타나서 왔다 갔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로사와 아키라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클로즈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클로즈업을 뭐라고 하냐면 따옴표 look into a man's soul through his eyes. 눈을 통해서 영혼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쭉 읽을 텐데, 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본의 그 연극이죠. 노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일종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무라이가 나왔어. 그러면 패배해서 말하자면 패잔병이 된 사무라이가 나오면 그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얘기야, 누구의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무라이라는 패배한 병사의 라는 그 역할 전체적인,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멜초아는 no like objective aloofness라고 표현했어요. 객관적인 aloofness, 그러니까 거리감, 그지? 그 주관적으로 그 안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쳐다보는 것 같은, 그죠?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중심이 아닌 거죠. 무슨 일이냐면 그 등장인물이 그 배경 역사적 상황 속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밀어넣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한 자리로 밀어넣어서 벽화에 왜,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보냐면 그 벽화를 보는 거죠. 등장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벽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기법에 무지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롱샷이죠. 롱샷이라고 그러죠. 파샷.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안 해요, 별로. 얼굴을 딱 보여주는 클로즈업을 안 하고, 클로즈업을 어쩌다 가끔가다 이 사람 진짜 놀랬어, 요럴 때만 한다니까. 맞아. 그거 대부분 다 멀리서 보여.
그리고 예를 들면 맨 처음 장면이죠. 멧돼지 사냥하는 장면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찍으면 멋있는 줄 알아요? 클로즈업으로 찍으면 진짜 멋있어요. 사냥 장면. 배너 있잖아요. 배너.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 배너가 왜 유명하냐면요. 그 마차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클로즈업으로 찍어갖고 있죠. 너무 생생해요. 그게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그 영화가 고전이에요. 응? 그 긴박감 그런 게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근데 이 멧돼지 사냥 장면 보세요. 멀리서 찍었어요. 그 차례다 이 사람 그게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의 발명품 비슷한 건데 카메라를 세 대인가 이렇게 배치를 삼각형으로 배치를 한대요. 그리고 장면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롱샷으로 다 찍는 거예요. 그 클로즈업한 멋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찍으려면요 돈 무지 들어요. 그러면 감독 같으면 그 무지 들었는데 멋있는 장면 뽑으려고 클로즈업을 당연히 찍겠죠. 근데 돈은 무수히 들어서 테트맨 들어놓고 멀리서 찍는다니까. 라셔몽도 그랬잖아요. 그 멀리 그 돈 무지 들인 그 멋진 장면을요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고정 카메라 세대로 그걸 찍는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핸드폰으로 찍은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죠? 그치? 영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세트멘트 필요가 뭐 있냐고. 그죠? 그 사람 계속 그래요. 그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캐릭터의 그 한 개인의 지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부로의 지혜 얘기를 돌아가자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구로사와 아키라의 감독의 영화를 볼 때는 감독이 왜 그렇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읽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우리는 캐릭터만 갖고 대화해도 되는데 보통 영화들은 그죠? 아 걔가 왜 그랬지? 걔가 왜 그때 응? 응? 사람 왜 죽였지? 왜 분노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영화 볼 때 어렵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치? 왜냐면 영화라는 게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그 결말 그치? 이러면 그동안에 쭉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살인하게 됐으면 살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화의 나머지 부분에 그 살인 장면을 아주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관객이 제공받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그 등장인물의 그 심리 상태를 공감하고 공감은 안 하더라도 이해하고 뭔지 아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게 영화라는 장르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예술영화 할 때 더 하죠. 그러니까 그지? 예술영화 아니라 그냥 뭐 울버린 나오는 영화 그런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지?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도 그런데 예술영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 예술영화 2배로 세진다고. 근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그거에 또 세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먼저 그 등장인물이 말하자면 말 그대로 등장인물인 거예요. 감독이 이 영화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감독의 강요에 의해서 촬영 기법, 스토리, 철학 이런 것들 통한 감독의 강요에 의해서 관객이 구로사와 아키라가 느끼는 데까지 올라오도록 강요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느낀데 이렇게 생각한 데까지 너도 올라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특히 이란이 힘들고 어렵고 읽는데 굉장히 부담 느끼고 힘들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아까 시네이스트에서 한 설명에 나와요. 인간 본성이요.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인류는 문제가 심각할 거다. 위기에 봉착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 본성을 바꿔야겠죠? 인간 본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관객들로 하여금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네요. 안에 그지? 들어왔는데 인간 본성을 바뀔 수 있는 화두를 가슴속에다 팍 박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구로사와 아키라가 영화를 통해서 그 질문과 일부 해답의 실마리를
영화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지만 보람이 있는 거죠. 응? 그치. 또. 저또 응. 동시에 할 말. 아니야 그냥 해 계속. 정식. 응. 아니 또 뭔가 말할 게 있는데 많은 걸까봐 약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그렇게 감독이 이제 관객한테 바라는 바가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아주 짧게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 얘기해 주신 바를 그러면 이제 그 더 원하는 그 바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비평에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 아마 인터뷰를 다들 그 고노하 인터뷰를 봤을 것이기도 하고. 그거 무지 유명한 인터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인용했던 강석주의 인터뷰에서는 강석주의 교수의 그 논문에서는 또 이제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성 때문에 불행을 피할 수 없음을 불호사화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요약할 정도로 이 비평의 세계에서도 불호사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여기 이 내용에서 또 이어서 아까 강석주 씨가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라는 성악 간의 투쟁과 갈등이라는 도덕적 이분법으로 리어 왕을 분석하는 전통적인 비평 시각을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흔히 배은망덕한 괴물과 같은 존재로 지칭되는 권어릴, 리건, 에드먼드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로 무장한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세대를 대변한다 하더라도 리어 왕이 나타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 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최근 비평 시각 역시 히데토라의 불행과 죽음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2008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때 비평 시각에서도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단지 그냥 뭐 옳고 그름이 또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세대가 더 옳냐 이걸 따지는 비평으로는 이제 한계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려운 점을 저는 이제 세대 교체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오는 그 문제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이제 우리가 읽어온 문학이나 문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문명은 다 이제 서구에서 빌려오고 사용해서 가져온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그 자아 중심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온 문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근대시 사회라고 불렀었고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그런데 그런 힘을 잃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어떤 가문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생기는 단순한 그 사례가 아니고 이제 이 세상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부로사 아키라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 자체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시대적 전환기라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시대적 전환기에서의 약간의 이제 난세 영웅들은 이미 히데토라와 사부로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줬다면 이제 이 난세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 같은 존재도 없나 그러면 약간 저는 또 그거를 억지로라도 이제 끌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물론 아직 그 한계는 있는 인물이지만 저는 이제 츠루마루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희망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츠루마루를 얘기할 때 스에라는 그 츠루마루의 누나도 꼭 같이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스에라는 누나를 보면 히데토라라는 자기 가문을 파멸시킨 그리고 동생의 눈을 멀게 한 이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도 웃는 얼굴을 보이는 이 스에라는 인물은 무슨 정 살아있는 부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카메라가 비추는 그 각도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각도로 스에를 찍고 그리고 그 스에를 그 히데토라가 지로를 찾아가기도 전에 두 번째 성을 쫓겨났을 때 지로를 찾아가기도 전에 스에를 먼저 찾아갈 정도로 이 끌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에를 봤을 때는 이제 저 사람이 희망이다 뭔가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물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이 스에라는 인물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히데토라랑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제 지로보다 스에를 먼저 찾아오는 장면에서 이제 부처가 어딨냐 스에는 이제 자기한 히데토라한테 이걸 인용문을 하나 읽어볼게요. 더 잘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홍유미 교수의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현대적 수용 및 의미의 재생산의 문제, 구로사와의 란을 통해 본 셰익스피어의 개작과 영화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이제 구로사와는 수에를 처음 영화에 도입할 때 카메라로 불당을 잡은 다음 사방으로 빛을 바르는 온화한 얼굴의 부처의 그림을 먼저 잡는다. 뒤이어 성원역의 하늘을 마주하고 서서 아미타불에게 기도하고 있는 수에의 모습을 비추어 준다. 부모를 죽인 자신을 보고서도 웃는 얼굴이라 더욱 마음 아프다며 차라리 증오하면 마음 편하겠노라 라는 히데토라에게 수에는 증오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전생에서 결정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십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자기 과거와는 깨끗하게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스에랑.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스에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히데토라가 세상에 부처는 없다. 이 세상은 아수라가 이미 지배를 했다. 이러면서 좀 약간 화를 내고 가는데 근데 그것처럼 둘이 대립을 해요. 부처 같은 미소를 지녀서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용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반면에 그 둘 사이에 세상에 부처는 없다는 그 믿음과 둘 대립은 해소가 전혀 되지 않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두 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덕적인 이분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스에도 전생에서 결정되었다, 증오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증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다른 상대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은 그 감정 때문에 문제는 여전한데 나 혼자만 괜찮은 거죠. 남이 볼 때 좀 미움을 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스에는 그 히데토라와 갈등을 오히려 겪는 인물인데 반면에 이 히데토라가 그 보고 기절까지 해버리는 사람이 츠루마루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츠루마루는 이제
츠루마루랑 처음으로 만난 이제 거의 오랜만에 보는 장면에서 네, 이런 대화를 나눠요. 여기 이시준 교수의 논문에서 이제 히데토라는 들판을 헤매다가 피곤에 지친 몸을 가누며 우연히 어느 초막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는 장님인 츠루마루를 만나게 된다. 츠루마루 오랜만에 뵙습니다. 히데토라님. 히데토라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츠루마루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성이 불탔던 그날 생명은 끊지 않았지만 대신 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중략하고 누님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은 없었고 모두 잊어버리고 잠드는 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 자신의 과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랬던 츠루마루가 이런 츠루마루가 그런데도 자기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접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누추하고 드릴 건 없지만 접대하는 마음으로 피리를 불어드리겠다 이러면서 환영에 접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스에와 히데토라의 대립에서는 둘 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과거를 생각하는 거지 진짜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닌 느낌. 그리고 근데 이제 츠루마루는 과거의 과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히데토라는 또 무시하지 않고 히데토라를 위해서 환영의 피리까지 불러줄 정도로 이 사람은 이제 나의 그 차원이 이 히데토라를 영혼으로 접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차원까지 높은 수준을 누구한테 뭐 배우거나 한 건 아닌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츠루마루가 처음 이 히데토라가 왔을 때 옷을 축축해서 폭풍우에 축축하게 다 젖어서 옷 좀 달라고 이제 탕고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츠루마루가 옷을 갖고 왔는데 자기 가문에 이제 깨끗한 옷을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치몬디의 히데토라라는 말을 듣고서 그 옷을 쏙 떨어뜨려요 바닥에 그냥 털썩하고 그래서 그 털썩 떨어뜨리면서 이제 내가 그 히데토라를 잊지 않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리를 불어주는 그런 환영을 보여준다는 그 자세가 저는 이게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옷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 충격이 있는 나의 눈을 멀게 한 히데토라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적이지만 근데 이제 이 영혼의 차원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적대로 할 수 없는 그냥 같은 인간의 영혼으로서 마주했을 때는 그냥 한 명의 두 명의 불쌍하기도 하고 또 환대하고 싶기도 하는 그냥 동등한 영혼인 거죠. 그런 식으로 차원을 다르게 봐야 이 츠루마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나. 아니고서야 이 츠루마루 쟤는 멍청한 놈이라고 욕할 수도 모르는 그런 행동일 수도 보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츠루마루가 그렇게 아직 하지만 이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길러거나 사회에 인정받을 뭔가를 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불행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츠루마루를 어떤 뭐 희망의 모델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 아직 보완이랄까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 그런 구로사와 아키라가 기대하는 이 인간 본성이 달라지는 그런 희망이 이제 그 희망의 그런 모습이 츠루마루한테서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악착같이 츠루마루를 더 애정 있게 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츠루마루는 사실은 애정 있게 봐야 되는 사람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100% 동의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지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근데 그게 아까 린톤 임정식 의원이 설명한 린톤? 네. 린톤 그분의 글에 뭐가 있냐면 쿠로사와가 포히스팟 하면 이용을 영어로 해보면 포히스팟 그에게 있어서 쿠로사와 is confident. 쿠로사와는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that his historical films 그의 역사적인 영화들이 contain modern dimensions 근대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Because I live in modern society. 내가 근대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모던이라고 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구로사와 아키라가 르네상스의 영화가 리어왕이잖아요. 그럼 그게 모던이죠. 모던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또 모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지금 시대를 말하는 컨템퍼러리, 지금 시대.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탈근대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니까 근대 영화, 리어왕이라는 근대적인 소재를, 연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정신, 탈근대적인 정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탈근대 정신을 반영한 대표적인 인물이 내 생각에는 츠루마루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해요. 그럼 그 츠루마루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리어왕에 대해서 강석주 교수가 인용을 해보면 흔히 리어왕에 대한, 이건 내 동의하는데, 흔히 리어왕에 대한 비평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독교적 구원이나 파멸 혹은 선악의 대결과 같은 이원론적 시각과 비교해 볼 때 구로사와의 라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동양의 윤회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요게요, 이 츠루마루의 분노가 왜 조금 다른 것 같은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3명이 나와요. 카에다하고 수에하고 츠루마루예요. 3명이 복수를 하려고 나서는데 어쨌든 복수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복수를 해야지 뭐 어떻게 그 생계, 그지? 그런데 이 카에데의 복수는 다 죽이는, 자기도 죽고 다 죽이는, 명말시키는 복수죠. 허무한 복수예요. 그지? 그거는 카에데의 복수가 소유적 사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소유적 사랑, 근대적 사랑인 거죠. 소유적 사랑. 이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 내가 어디서 봤냐고 생각해 봤더니 영화 밀양의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복수를 해야 돼. 그죠? 근데 복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근대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하다가 그러면 용서를 해줄게. 용서를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서의 권리라는 게 복수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넌 지옥 갈 건데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난다 보니까 지옥 간대. 그럼 그놈 지옥 가겠네.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용서 안 해주면 걔 지옥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복고인 마음이지만 내가 용서해주면 너는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용서해주러 갈게. 그리고 용서의 권리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살인범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전도연이가 뒤집어지는 게 밀양이라는 영화의 줄거리거든요. 그거랑 카에데의 그 복수랑 하나는 너무 폭력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는 소극적이지만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소유적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수혜의 예를 들면 그거는 수혜의 복수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죠. 복수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복수예요. 왜냐면 히데토라를 감싸 안지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넌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자비를 빌게. 이미 당신의 정생에서 이미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너는 너의 업보를 하면서 가. 나는 나도 업보 갈게. 그지? 그 심적인 복수를 하는 거죠. 그지? 교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혜는 세상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자기 속에 공상적인 구원은 있어요. 그지? 공상적인 사랑은 있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무관한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 폐쇄된 사고방식일 뿐이죠. 이게 결국은 자기의 그 죽음을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어?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찾으러 돌아가다가 유모와 함께 살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혜가 이상하게 그분이 개라고 말하기엔 너무 고상하신 분이죠. 그분이 아주 고상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헛되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의 모든 그 정서, 감정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동생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치? 동생이 수르마루한테 준 그 족자도 그게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의심스럽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떨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떨어뜨려서. 물론 실수로 떨어뜨리지만 떨어졌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도 원래 그랬어. 이런 느낌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주르마루가 문제인데, 그죠? 네. 주르마루의 피리 소리. 피리 소리가 환영의 소리로만 말을 했는데, 사실은요, 히데토라는요, 바로 피리를 듣다 말고 튀어나가서 진짜 미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광기의 초기 증상에서 정신 차리면 되겠지. 왜? 너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치? 궁지에 몰리면 약간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충분히 그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듣고 히데토라가 결정적으로 소위 말하면 맛이 가요. 결정적으로, 그죠? 맞아요. 결정적으로 맛이 가서 비 오는데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격은 추르마루의 공격이었던 거죠. 추르마루의 피리 소리가 내 생각에는 복수 같았어요. 복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추르마루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네, 복수가 이제 카에데처럼 외적인 복수가 아니라 추르마루는 이제 내적인 복수 같은 그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육체를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공부가 왜 힘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기 왜 힘이 있느냐? 나는 누구랑 싸우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영혼을 죽이러 간다고. 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 싸운다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육체를 죽이는 건. 영혼을 죽이는 건 진짜 죽이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 식의 강함을 내가 주름안에서 봤냐면, 리오 왕의 글로스터 백작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에드먼드하고 에드가가 있는데, 에드먼드가 악당이죠. 악당이고, 그 악당이 바로 카에데 같은 악당이죠. 그지? 카에데가 에드먼드로 비교하는데, 에드가가 바로 슈르마룬 같은데, 예? 근데 에드가는요, 착각이 이를 데 없는 아들이죠. 착각이 이를 데 없는 아주 그런 아들로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추르마루는 카에데가 갖고 있던 복수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버릴 수 없어요. 그걸 인간으로서 버리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안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감싸고 넘어가기죠. 그지? 그러니까 하에데가 근대적으로 적과 아군의 적대적인 사세라면 추르마르는 그런 그 근대적인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감싸고 안고 그 아는 채로 그 고통을 아는 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추르마르를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마지막에 내세웠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게 바로 팔근대적인 포월의 상징. 아직은 결론이 내지지 않았지만, 그지? 언젠가는 추르마르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서, 그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그런 혁명적인 사고, 그런 일종의 영성혁명이겠죠, 그지? 영성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추르마르의 길이 아닐까. 근데 사실은 추르마르의 길이 아니라 구로사와 아키라의 길이죠. 시적 상상력에 의한 예술혁명을 통해서. 근데 구체적으로는 추르마르의 길이겠죠. 근대적인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막 그 드라마틱하게 사람 죽이고 살고 하는 전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근대사회에는 그거보다는 돈이 더 크죠.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한 세상인데 돈이라는 문제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돈 벌어야 돼. 돈이 중요해. 그걸 돈 안 중요해. 그냥 시골로 도망치면 돼. 히피처럼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지?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중요성도 받아들이면서 그지? 그게 이제 그 추르마르로 말하면 복수의 감정도 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죠. 카에데는 매몰돼서 육체적으로 막 가문을 멸망시킬 정도로까지 다 죽였고 수에는 거꾸로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정신적으로 도피하는 데만 집중을 했었고 그죠? 근데 추르마르는 그 어려움을 그지?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부닥치면서 안 피한 거죠. 그 사람은 근데 놀라는 게 뭐예요? 장님이에요. 눈이 멀었어. 맞아요. 제일 잘 보는 거죠. 장님인데 제일 잘 보는 거야. 그게 특징이에요. 그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추르마르가 눈이 있었으면 칼 들고 싸웠겠죠. 맞아. 눈이 먼 게 당연한 거죠. 그지? 눈이 있으면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내 의무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칼 들고 싸워서 사람 죽이려 나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자기 그 본성도 그 상황도 있잖아요. 그지? 맞아. 그래서 저절로 그게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가 일부러 만들어놓은 장치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등장인물이 아니라 역할이다. 그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말에 동의하는 이유가 그게 그지? 현실적으로 그 등장인물이어서 막 싸우고 이게 아니라 다 각자의 역할을 딱 하나씩 줘서 그 역할이 약간 추상적인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